저기 이 시간 맞으시죠?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어떻게 교육은 즐거우세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드세요? 아이고 어떡하세요?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수라 그래서 남자 교수가 들어오실 줄 아셨죠? 네. 어떡해요? 제가 항상 본의 아니게 배신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예, 제가 제 탓은 아니고 할아버지 탓이고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는 그 통일교육원의 교수고요. 저는 동문학, 연극영화학, 그리고 북한학, 예, 다양성의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통일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통일교육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육, 제가 지금 북한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조금씩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물론 북한의 동향도 들으시면서 통일교육을 하실 때 그 북한의 영화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팁을 받아가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 강의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제가 이 목차를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김정은 정권 첫 번째는 올바른 북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이 말을 생략을 할 것 같고요. 김정은 정권이 지금 6년째잖아요. 2, 3, 4, 5, 6, 7. 6년째죠. 그 6년을 제가 둘로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까지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렇게 하고 당국은 이런데 그러면 정말 북한 주민의 실제 삶은 어떨까? 그래서 4번째는 북한 주민의 그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강의가 영상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그 이유는 이거 시거든요. 봄날 따뜻한 장터에 신가게 앞에 선 아주머니 작은 신 하나 들었다 놓았다. 그 아줌마 예쁜 아가 있나 보다. 시가 너무 이쁘죠? 그쵸? 예. 누가 썼는지 아세요? 본인이 쓰셨고 김정은.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썼어요. 백일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차세대에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이렇게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괜찮으시죠? 올바른 북한 이해. 시간이 없어요. 좀 늦게 끝나서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5시 10분에 마쳐야 되니까. 올바른 북한 이해. 들어보셨죠?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냥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탄자니아의 알비노 아이들이에요. 알비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치나 하면 이 아이들의 아시죠? 신체를 집에다 가져다 두면 행운이 깃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팔이 없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의 신체 하나가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존중해 줄 거는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래서 북한은 첫 번째 균형감과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가 이 알비노는 백색증이라 그래서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사진 작가가 저항을 했죠. 이 아이들을 그냥 아름답게 보자. 그래서 하얀 장미, 정말 이 하얀 세계를 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데 다양한 각도 다 좋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하는 것. 그거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때요. 그게 중요하고 수령 독재체제 선생님들한테 이 강의는 안 드릴게요.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1, 2012. 근데 김정은을 알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우리가 김정일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정일 시대의 특징은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북한 영화를 통해서 북한을 읽어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단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세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시고요. 주인공이 있으면 그 적이 있으니까 적이 누군지를 보시면은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김정일 시대입니다. 자, 주인공이 지금 군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민들이고요.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죠. 이 남자 배우들을 잘 보세요. 정말 말랐죠. 네, 정말 말랐죠. 남자 허리가 24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요, 한마디로 말을 하라 그러면 선군 정치입니다. 군을 앞세우는 정치. 아시죠? 피곤하세요?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래서 군을 앞세우는 그런 선군 정치가 김정일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그러면 형편이 어렵다 보면은 식량도 하나가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누구한테 줘야 될까 다 똑같이 못 주니까 그래서 선택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김정일이 선택한 게 누구였나 하면은 바로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있어도 인민한테 배급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나온 게 군인들은 배급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체제에서 보지만 북한이 있으면 당이 있고 군이 있고 정이 있는데 당, 군, 정이 있는데 김정일 시대를 김일성이 죽고 나서 95부터 2011까지 봤을 때 당하고 관련된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요. 뭐를 앞세운다. 군을 앞세우고 당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이 군이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어쨌든 무역은 해야 되는데 무역을 누가 했나 하면 군한테 줬거든요. 왜? 군이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를 해도 차도 있고 운송수단도 있고 뭐 연대, 중대, 소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군한테 무역권을 줬고 많이 관여를 했고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군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도 물리고 그랬죠. 그랬다가 김정일이 2007년 뭐 이때쯤에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됐죠. 너무 큰 거예요. 군이. 너무 컸어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자기 아들은 너무 약해요. 젊고 어리고. 그래서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당 대표자 회의라는 당 회의를 딱 한 번 하잖아요. 당 대표자 회의가 66년에 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걸
이때 열면서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늙어 죽거나 사람들이 그래도 공석을 채우지도 않았어요. 축소됐었던 이 당 의원을 이때 많이 채워놨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냥 진행할게요.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은 쉽게 쭈루루 가거든요. 북한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 그러고 나서 당 대표자 회의를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2011년에 죽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2011년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아파가지고 죽으면 아파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았겠죠. 그러면 자기 아들이 그 다음에 돼야 되는데 아들한테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뭐 너는 앞으로 뭐 짱이 되면은 어떻게 하거라 뭐 이런 거 코치를 해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하튼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수령이 돼야 되는데 얘도 알고 보면 불쌍하죠. 엄마 아빠가 이제 없어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참 이렇게 동생하고 있는데 되자마자 김정은이 된 게 뭔가 하면 군을 먼저 틀어 잡습니다. 그게 아빠가 죽고 나서 2주밖에 안 돼요. 군의 짱으로 올라간 게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죽고 3년 동안 어느 집도 갖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직을 갖지 않아도. 근데 김정은은 달라요. 얘는 후계자 수업을 한 게 없잖아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김정일이 죽고 나서 2주 후에 제일 먼저 군을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잡은 게 뭔가 하면은 넉 달 후에 당이고 그 다음이 정이었습니다. 요때 김정은의 직책을 잘 보세요. 1년 차에 2012년이 1년 차인데 1년 차에 그 직이 제1비서 1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1비서 제1위원장.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연관이 되실 거예요. 직책을 처음에는 1자 들어가는 걸 맞고 뭐가 없으니까 김정은이 했던 거는 뭔가 하면은 할아버지의 후광 빌려오기. 자기는 업적이 없으니까. 머리 짧게 자른 거, 할아버지처럼 짧게 자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 거 빌려오기. 그래서 할아버지 주체랑 성군사상 합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요. 제가 열심히 이제 읽어봤는데 사실 뭔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북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 정말 읽어보면은 한 70%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하다, 이거는 크다, 이거는 영롱하다. 그거고 이게 뭔지 딱 부러지게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정리된 거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막스레닌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애국, 애족, 애민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데올로기는요. 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김정은이요. 되고 나서 초반에 굉장히 에너지를 썼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제가 썼듯이 당 기능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때에는 당 관련 회의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김정일이 당을 조금 회복하려고 하고 죽었고 그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오면서 군이 너무 강해지니까 얘만큼 당을 올려서 당을 통해서 군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상반기의 김정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뭐를 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당 기능 회복을 위해서 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한 게 그 해거든요. 한 해에 3번, 4번, 3번 막 이렇게 해서 당회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당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50%, 당의 50%, 내각 50%, 군은요. 거의 80%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즉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이제 나랑 같이 갈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수령이 되더라도 자기 세대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거기다가 요게 상반기가 한 15년까지인데 고1까지인데 더불어 뭐를 했나 하면 군인들에 대해서는요.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이랄지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요. 3개월이 멀다 하고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계급장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하는데요. 갈아치우는 거를 요 3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한 3개월에 하나씩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짱이 됐다. 그래서 취임식 하면 조금 있으면 또 이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 시대의 요 3년 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관련의 이 고위급 인사들이요. 이렇게 안정감을 갖지를 못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가서 업무 파악 좀 한다 싶으면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서 김정은은 군에 대해서 점점 더 당적인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거죠. 총정치국이 뭔지 아시죠? 총정치국이 뭔가 하면은요, 그냥 아셔도 그냥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 군대 내외에 있는 아주 노란자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인데 얘가 사상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사상을 담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럼 군 안에 있는 노란자 같은 거면은 거기를 군인이 군 출신이 맡아야 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그 총정치국의 입장을 군인 출신이 아니라 최룡해나 황병서 민간인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인들의 사상을 감시하는, 사상을 지도하는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것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 이제는 군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당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네.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지쳐 보이셔서. 그냥 계속 하세요. 네, 지쳐 보이셔서. 제가 강의를 드리니까 좀 죄송하게 좀 지쳐 계셔서. 속도를 좀 내주실래요? 아, 너무 느려요? 지금 제가?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대로 하세요. 아, 예, 그런 예. 말씀 묻지 말고 그냥 해달라는 거지. 어디서요? 그냥 하시고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의 특징, 그 상반기에 초반에 첫 번째 당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유일적인 영도입니다. 내가 혼자 영도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게 김정일이거든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이 운구차 아시죠? 김정은,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이 여기에 있었고 이쪽에 리용호, 김영춘, 김정각, 오동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김정은 세대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실은 1년 차에 2012년에 해임을 다 한 거는 맞아요. 해임을 다 했거든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요 리용호 하나가 죽었을까? 그때는 그렇게 해임만 하고 뭐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풍기지를 않았었는데 2012년에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012년에 북한의 영화를 하나 보세요. 공항 필름 놓고 나왔구나. 어디에요? 도서관에. 내가 가져올게. 저 얘기를 나누십시오. 야, 그 소식이 났구만. 이 사람은 북한에서 경찰이거든요. 경찰. 지금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뭘 주워 드리고 받으십시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빠, 저 보세요. 보안원들은 다 소리해야 돼요. 오빠 좀 띡띡거리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영화에서? 제가 북한 영화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보안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시대 하는데 이게 6년이지만 이 6년이 뭔가 하면 이거를 그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나마 1년 차에는 이런 식의 비판도 영화가 한 5편 정도가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한 편에서 이런 장면이 있기도 했어요. 언제? 1년 차에. 그러니까 1년 차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1년 차는. 1년 차에 나온 것도 하나 보실래요? 제가 이거 탈북한 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되게 놀래요. 그 보안원을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원장. 북한은 경쟁을 정말 많이 시켜요. 막 이렇게 막 표를 만들어서. 이야, 이거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어? 회장 동지, 이거 좀 봐주십시오. 뭔데? 개별 경쟁을 시키면 실적이 부쩍 오를 텐데. 예. 어이?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라고 했어? 경쟁 대표를 만들었는데 화를 내죠. 누가 너 시키지도 않은. 선생님 이거 북한 말 알아들으시죠? 예. 예, 괜찮으시죠? 아니 어떨 때는 못 알아듣는 면도 많거든요. 시간 있으면 식당 나무나 패주라. 대장님 화를 그래도 내요. 실적이 오래잖아. 국조가 친구 같아서 했는데 부대원 구실을 한다고 했더니 고작 생각하는 게 그게 다요? 그러지 않아도 경쟁심이 자라는 판인데 그걸 부추기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는가? 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고가 없어야 해. 사고가. 맹신을 하려고. 이런 장면이 1년 차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지만 북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당이 조금만 풀어주면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예술인들도 하고, 예술인들이 그냥 국민이잖아요. 민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더라고요. 1년 차에. 그러면 이 기운이 끝까지 가면 좋잖아요. 근데 좀 놀랐어. 이거 보여드려요? 아, 이것도 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종교 없는 거 아시죠? 종교 없는 거 아시죠? 2012년이거든요. 이거는 평양의 민속공원을 짓는 이야기예요. 이건 연극이에요. 세상에 북한의 연극에서 막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평양 민속공원을 짓는데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당을 두자는 거예요. 이 평양 민속공원이. 저요 처음 봤어요. 산이로구나. 건장신 부대장 아니 큰 산이 붙였구나. 동방청제 대낮나요. 12칸 큰 대문에 할문이 비쳤구나. 그이요 온갖 재량 다 물러가라. 지금 웃는 거 북한 주민들, 관객들이에요. 이 평양 민속공원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장성태.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때 2012년에는. 근데 그래서 평양 민속공원을 굉장히 크게 졌죠. 근데 장성택 죽고 나서 2016년 작년 초에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 보기만 하면 장성택 생각난다고 밀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밀어버렸어요. 근데 2012년까지는 뭐 무당도 우리가 재미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게 분위기가 2년 차에 2013년도에 달라지는 거예요. 2년 차에. 그래서 이때 뭐가 됐냐면 새해 되자마자 세독군, 관료주의자들이 투쟁 대상 이렇게 일단 언어가 세지기 시작했어요. 투쟁 대상이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더니 3.2.3 2013년 2월 3차에 핵실험한 거 아시죠? 핵실험 분위기 완전 나빠졌었어요. 이때. 그러더니 김정은이 계속 성질만 내고 돌아다니면서 동해함대 해군부대 너네 위생상태 엉망이야. 어디 가면 니네 건설 부진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와. 계속 승질을 내다가 딱 6월 달에 뭔가 하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나왔다고요. 이게 바로 유일적 영도체계.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은 선생님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이 있는 거 아시죠?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그게 1960년대 후반에 나와서 그게 뭔가 하면 10계명 기독교이신 분 아시겠지만 10계명처럼 1조부터 10조까지 딱 있어가지고 김일성한테 충성하고 뭐하고 그거 다 외우고 막 그러는 60년대 후반에 나와서 그게 북한에서는 어떤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중요한 거. 사람 비판하고 감옥 보낼 때 유일사상 10대 원칙 가지고 보낸 거였었거든요.
이거 회고하는 거잖아요. 20대 원칙은 60년대부터 외우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워 바치는 시간이 있었다고. 너무너무 힘든 게 40, 50대 머리 휜 사람들 이거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성애랑이 회고하잖아요. 성애랑이 누구? 김정남 아시죠? 김정남의 엄마가 성애림이죠. 성애림의 언니가 성애랑이에요. 그러니까 암살당한 김정남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적 영도라고 하면서 당이 유일하게 영도하겠다는 결국은 그런 말이에요. 당을 절대시하겠다는 건데 당에 김정은이 있으니까 김정은을 절대화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런 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이거죠. 어차피 김정은이 다 하고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6월에 이 말이 나오면서 그 해에 장성택이 수청당했죠. 장성택 수청당할 때 그 죄목이 바로 유일적 영도체계 세우는데 방해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포정치가 2년 차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영화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2012년 음악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1년차 음악. 제가 북한 역사를 쭉 보면서 이거를 보면은 북한이 뭔가 조금 덜 무섭고 덜 이완이 되고 그러면은 영화에서 음악 같은 게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좀 활발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박진감 있는 거예요. 북한 영화. 이게 1년차 음악인데요. 만약에 사회가 굉장히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음악이 많은가 하면 굉장히 느리고 서정적이고 찬송가에 가까운 음악이에요. 2010년. 동무가 권철수동의 수술을 해줘야겠어. 대사 안 들으셔도 돼요. 청소합시다. 대무동가. 이거는 내용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음악 들어보세요. 아까 음악하고 다르죠? 찬송가죠. 그 장면에 다른 음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이 대사를 잘 들어보세요. 아니 가사. 끝없이 메아리가 처음에 사랑하라 병사들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거예요. 아까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있었잖아요. 얘네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로 김정일이 이렇게 병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네들도 사랑하라는 게 2년 차부터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음악과 함께.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이 음악에서 박진감 있는 걸 사실 낼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2년차가 되면서부터 이 영화의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가 서정적인 음악이 깔려버려요. 그리고 1년차에는
그나마 영화가 4편, 5편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한 편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경직되면. 사실 무섭죠.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3년차에 김정은이요. 계속 승질 내면서 돌아다녔어요. 간부 167명 2계급 강등하고 더군다나 예술인 대회에 가서 예술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좋은 영화 만들려면은 카메라가 좋아야 돼요. 기자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예술인들한테 니네가 사상에 투철하지 못해 패배주의에 빠져서 조건 타발이나 하고 어디서 이러고 막 성질을 내니까 이게 고모부를 죽인 지 불과 5개월 후잖아요. 뭐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술인들이. 3년 차에도요. 활발하게 뭐 제작 못하고 한 편 나왔어요. 한 편. 그 한 편 제가 쭉 보면 무서울 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화는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면 혼나니까. 근데 잘못 만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건 누구를 데려오면 돼요? 영화의 김일성. 배경이 1940년대입니다. 김일성 목소리라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서구가 하는 건데 역가 상인 종교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서 창건되었습니다. 이 감격하는 거. 북한 영화에서는 태양이 참 자주 떠요. 이 태양이 누굴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태양.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제 김일성의 이 육성이 탁 나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중앙정부의 수립은 그러니까 1940년대가 배경인 거죠. 남북 조선인민의 단결된 투쟁의 결실이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입니다. 창건된 우리 공화국의 전선은 양양하며 우리 민족 앞에는 승리의 광활한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장군님, 이국의 사냥이 필요. 네, 이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2012년에 리용호 숙청인데 뭐 숙청했다고 다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13년에 보세요. 처형. 그렇죠? 2014년, 2015년 처형. 뭐 강동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때 처형당한 사람이 12년에 3명, 30명, 40명, 정말 6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거든요. 요거를 좀 기점으로 16년에는 좀 처형을 드렸어요. 그까지가 총 140명 정도. 근데 이거는 처형을 당한 사람이지 만약에 숙청이라는 건 뭐 감옥에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1000에서 3000까지라도 이 통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15년까지 김정은이 에너지를 온통 쏟았던 거는 당을 향한 통치 시스템을 이제 안정화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유일적 영도 체계. 제가 여기 2개가 키워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여기까지가 2015년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계속 할게요. 이제 2016년부터 그럼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16년 왜 2016년을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016년을 기점으로 자르는가 하면요. 2016년에 바로 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2016년 하니까 뭐 오래된 일이 같지만 작년이에요. 작년 5월이었고요. 요건 제가 이제 글로 쭉 쓴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노동당인데 이게 당의 기구도인데 조선노동당에서 김정은의 직책이 뭐가 되었나 하면은
바로 이제는 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뭐가 됐냐면 제가 선생님들 기억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일자 들어가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1년 차에는 제1비서였는데요. 이제는 일자를 띄고 당 위원장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1이라는 거는 이제 2, 3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완전히 없앴다는 거는 내가 이제 2, 3을 인정하지도 않겠다. 나만 그냥 짱이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여기가 참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게 뭔가 하면 당중앙위원회에 보통 평양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각 도가 들어갑니다. 함경부터 출신, 어디 출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인재를 골고루 쓴다 그래서. 거기다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당에서 군사랑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여기에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 여기에 지금 이번에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오히려 경제통일 내각총리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박봉주가. 그건 어떤 의미냐? 군인들한테 이제 당은 원래 뭐를 하나 하면 정치를 하는 데잖아요. 군인들한테 이제 너네들은 정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요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군인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 제가 지금 특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얘가 대관식을 했다. 김정은이 이제 일자도 띄고 자기가 혼자서 대관식을 했다.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원래 국방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방 그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군대스럽잖아요. 그 이름을 떼고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1년 차에는 제1위원장이었는데 그것도 뗐어요. 이제는 국무위원장이 됐어요. 그게 작년 바로 5월 달에 당대회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특징을 보셔야죠. 2015, 2016, 2017 영화는 한 편 나왔어요. 한 편. 보세요.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그 뭐에 얘네들이 네, 이제는 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포커스가 이제 정치에서 좀 한 소끔 끝나고 났으니까 경제. 불을 대신 어른 동에 살더니라 우리 모두 떨쳐나 방금 가을 만났세 우리가 지켜서 알고던 선을 이게 북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항상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표현이 돼요. 그게 북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산줄이 수전에 촌초선이라네 싸움터에 문수치는 탄약이요 쌀이 이제 키워드가 그러니까 경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쌀 가지고 이럴까? 두 개가 넘어간. 보세요. 쌀이 이제 요거는 부족량이거든요. 요렇게 쭉 가시다가 보시면 바로 요때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죠. 갑자기 늘어나죠. 40.7이었는데 69.4가 되잖아요. 이게 부족량이거든요. 요때 게 북한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은 근데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때 잠깐 그랬었는데 뭐 가뭄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이 경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김정은 1년 차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 내놓은 게 있었는데 바로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이게 많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거를 2011년부터 내세우긴 했거든요. 요게 굉장히 좀 달라요. 어떤 건가 하면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장이든 뭐든 에다가 재료를 다 대주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재료도 알아서 만들어. 우리는 이제 대주지 않을게.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대신에 우리한테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우리 20 주고 니네가 80 가져. 그게 바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그럼 농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자 30만 도 생산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비료라도 잘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거기다가 포전 담당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뭐 100명이 그때 뭐 합동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100명이 같이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분명히 나오니까 이거를 쪼개요. 어떻게? 가족 단위로 쪼갭니다. 그럼 가족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면 남는 거를 주면은 다 가족이 갖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전 담당제로 실시해서 작게 쪼개고 이제 비율로 우리 3 주고 네가 7 가져.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인데요. 12, 13년 때까지 탈북자 조사를 하면은 이거 별로 효과 없다 그랬었어요. 별로 좋은 거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15, 16, 17로 가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있냐는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북한의 경제는 초반보다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사실 김정은 시대까지도 계속 이게 지금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마이너스 1, 조금 올라갔다 맞다 했는데 이번에 16년도에 3.9라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거를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굉장히 또 커요. 잡히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발전량이 239가 나왔다고 해도요. 239가 190보다 많아서 성장을 한 건 분명하지만 북한이 한참 잘 돌아가고 있을 뭐 88년도 그래도 조금 돌아가고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게는 성장률이 올라갔지만 또 크게 보면은 북한이 또 어려운 거는 또 사실인 거죠. 철광석 같은 것도 524면 15보다 올라갔죠. 2010년보다도 올라갔죠. 맞는데 그래도 옛날에 좀 돌아갔다 싶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그 정도로 회복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많이 하나 하면 올라는 가는데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을 정말 많이 생산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비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비료 같은 게. 근데 그 좋은 비료를 쓸 능력은 아직 되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성장은 하는데 한계 있는 성장, 지켜봐야 될 성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건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뭐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선생님들 그 전에 강의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90% 정도를 차지하니까 참 중요한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한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거죠. 정말 빈번해졌어요. 미사일을 그렇게 쏘니까. 처음에는요. 2270호는 뭐였나 하면은 작년에 이제 내린 거였는데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게 처음에 내용은 그런 거였죠.
너네 이제 무기랑 관련된 석탄은 수출하지 마. 수출하지 말고 민생하고 관련된 것만 수출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딱 내려지면 일단 수출이 줄는 건 사실이에요. 줄어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노란 석탄, 빨간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게 무기용, 어떤 게 민생용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줄었다가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2, 3, 2 얘가 좀 셌어요. 얘가 뭔가 하면 상한선을 딱 정했어요. 얼마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요거를 받고 지금 요 파란 게 수출인데 계속 내려갔죠. 특히 중국이 이때 2.18 조치까지 해서 잘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요 올라가는 건 석탄이 아니라 뭔가 하면요. 철광석과 수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사일 쏘니까 2356, 2372로 내려서 이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까지 금지를 시켰고 2375 9월 11일에 내린 거는 뭔가 하면은 수산물 말고 이제 의류 그것까지 수출해. 정말 강하게 할 거는 거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9월 20 오늘이 7일인가 그런데 바로 이번 달에 9월 11일 그거는 3일에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취해진 거거든요. 효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여하튼 중국이 협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하고 서로 이제 러브콜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별로였어요. 수출도 별로 2015, 2016년에 별로였는데 이 수출과 수입이 지금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확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이 만경봉호라는 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그 화물선하고 요 사람들 구경하는 거 그 관광객을 해가지고서 요게 사람들이 꽤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10시간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얘가 지금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쉬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이 뭐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좀 개제를 하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멈추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북한은 노선이 뭔가 하면은요. 경제랑 핵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게 바로 북한의 그 어떤 지침인데 이게 올해도 들어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경쟁 노선을 하겠다고 2017년에도 김정은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 들어보셨죠? 화성 14형.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자기네는 경제를 핵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핵실험을 해서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바로 그 ICBM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요거는 그래픽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ICBM을 쐈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쐈냐면 이제 고각으로 각도를 딱 세워가지고 쐈잖아요. 각도를 세워서 쐈는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비행거리가 933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이걸 이렇게 쏘는 사람 없고 다 이렇게 눕혀서 쏘죠. 그럼 얘가 933일 때 눕혀가지고 쐈다면 7,000에서 8,000까지 가는데 바로 7,000이 넘으면 하와이까지 가는 거고 8,000이면 미국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화성 14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미사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미사일 위에다가 핵을 얹어야 되거든요. 요 핵을 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핵이 얼마나 작고 가벼워야지 얘가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무게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110 핵의 이게 키로수예요. 러시아가 이렇고 이스라엘, 인도가 이렇고 중국이 이런다는데 과연 북한이 얼만큼까지 그 핵을 조그맣게 만드는 기술이 왔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모르시죠? 이거 아시면 되게 이상한 거. 이상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실험을 하고 저러는 거 보면은 상당한 수준까지 왔다라고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왔을까? 근데 북한은 아직 뭐 기술이 거기까지 안 갔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죠. 거기다가 9월 이제 19일 날, 20일 날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계속 말로 주고받고 하다가 지금 9월 23일인가 B1B 얘가 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NLL 위까지 북한으로 딱 올라갔다가 한 바퀴 사실 이거 무력 시위잖아요. 이거 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반응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안 할 건지. 근데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일이거든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께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지금 여기까지 북한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근데요. 이게 제가 그 2로 나눠서 이제 그 15년까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학자가 되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북한을 연구하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자께서는 또 김정은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당 안에 조직 지도부, 그러니까 당 안에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 지도부가 중요한 부서인데 김정일 시대에는 그 조직 지도부의 사람들을 김정일이 다녔던 김일성 종합대학교 자기 동창들로 채우면서 자기가 조직 지도 부장을 했어요. 김정일은요. 근데 김정일은 아니에요. 조직 지도 부장이 지금 우리 누군지 몰라요.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 안의 당을 잡지 못한 거는 그렇게 견고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정치학자도 있으세요. 있기는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의 아킬레스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그렇게 그거는 태영호 공사님이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뭘 그렇게 강조를 했나 하면 격가지 이론을 썼어요. 장남 말고 다른 아들은 다 격가지다. 격가지. 이건 쳐서 없애야 장남이 잘 풀 수 있다. 이거를 80년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로 갔는데 김정은은 그렇다면 격가지잖아요. 첫 번째 보이는 아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누구예요? 제일교포 출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그게 김정은의 아킬레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태영호 공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대세는 경고하다입니다. 대세는 경고하다입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는 바로 북한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B1B가 이제 어떤 아이인가 제가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B1B가 이름이 참 그렇죠. 죽음의 백조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이거는 좀 너무 그렇죠. 하늘의 저승사자 너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름이 하늘을 나는 요새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폭탄의 탑재량이 얘가 61톤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아주 무서운 아이긴 합니다. 요 아이가 이제 갔다는 거죠. 북한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거. 10월 12일 요때쯤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들으셨겠지만 아마 10월 18일 날 중국의 그 당대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북한의 요 한반도에도. 조금 기다려보는 수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김정은은 이런데 그러면은 북한의 주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북한 주민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피로사회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2012년에요. 북한은 무슨 대회가 되게 많아요. 그 대회가 전국 교사대회, 전국 무슨 경찰대회,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는요. 이 각 먹을 거 구하고 뭐 이러느라고 고난의 행고 때문에 대회를 거의 이게 막 와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요.
모든 죽어있는 대회를요 10년 만에 다시 다 한 번도 안 열렸던 거를 다 살려서 2012년에 그 대회를 총 151회를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151회를 하면 3일에 한 번씩 한 셈이잖아요. 2012년에는요 2013년에는요 212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365일 중에. 그 다음에는 172회. 그러니까 3일이 멀다 하고 이런 거를 해서 온 국민이 동원이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피로사회고, 그거 아세요, 선생님들? 그 피로에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 뭐를 해도 자꾸 좌절스러운 거, 이것도 피로이지만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될 거야, 우리는 할 거야, 이 과잉도 피로입니다. 뭐만 해도 과잉인 거.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과잉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그냥 바라지도 않고 우리 시장에서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시장인데요. 유니폼 입고 있죠. 북한 시장 지금 굉장히 커요. 동대문 시장 같은 게 12개인가? 그렇게 전국에 있다고 하고요. 옛날엔 지붕도 없었지만 지붕 있고 부스 있고 유니폼 입고 있고, 조금 이거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이제 각자 하나의 매대예요. 매대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십니다. 이 아주머니가. 매대가 1m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은요, 뭐를 내나 하면 장세를 내요. 자릿세. 어디다? 국가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치는 제도예요. 근데 요즘에 김정은이 돈독이 올랐는지 2부제를 한다 그래요. 요 자리에. 이 아줌마가 월화수에 하시고 목금토는 다른 아줌마가 와서 하세요. 3일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아줌마가 일주일치를 다 내야 된대요. 내가 안 나오는 날까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일일 매일매일 걷어들이는 게 이게 달러 1,300만 달러라고 하는데 북한 돈으로 18억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매일매일 닭에다가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요 시장에 시장관리소장, 시장관리원, 자전거 보관원, 부경, 경비원 다 붙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은 시장관리소장 뿐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시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시장 문을 닫으면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정말 줄 수 있을까? 시장 문 닫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전 자전거 보관원이었는데요. 북한에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자전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처럼 자전거 보관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보관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왜? 카드도 없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먹으려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시간당 300원에서 600원 똑같아요. 이 한 번 3-4시간은 700원에서 1,000원 종일권 이렇게 다 파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시장 관리원도 그렇기 때문에요. 청진같이 큰 시장은요,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게 짱이 될 수가 있는, 그게 지금 북한의 지금 현실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시장을 중심. 네. 그 장세 아까 달러로 세금하시잖아요. 네. 그게 달러로 낸다는 거야, 아니면 환산하는 거야? 아, 달러도 받기는 받는데 북한 돈으로 네 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거는요, 제가 어디지? 연구원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한 거는 하는 것이고요. 돈을 내는 거는 그냥 북한 돈으로 냅니다. 북한 돈으로. 근데 달러를 받냐고 받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대북 제재가 있은 다음에 달러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환율이 8,000원 그 환율 적용하시는 네네.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거는 8,000원 적용했어요. 네, 제가 적용한 거는요.
해서 요게 이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물건을 어디서 파나 하면은 만드나면은 개인 집에서 만들어요. 개인 집에서. 그럼 개인 집에서 뭐를 만들고,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북한은 개인 집에서 다 하는 거 아시죠? 눈썹 문신 같은 거 개인 집에서 하죠. 파마? 네, 개인 집에서 합니다. 물론 미장원도 있지만 다 해요. 개인 집에서 그래서 얘를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시장까지 그거를 운반해야 되는 사람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뜀뛰기꾼, 달리기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냐 하면은요, 북한 사회는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층이 있잖아요. 적대 계층, 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은 해요. 그럼 첫판 장사꾼은 누군가 하면은 볼륨이 큰 사람들이에요. 트럭제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죠. 중국에서 트럭제 띄워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시장하고 가면은 이거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거강꾼, 백거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으로 또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왜 옛날에 신앙촌처럼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이비 종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장을 중심으로 신발촌, 가방촌, 옷촌 이런 데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다 시장으로 오고 더 나가서 이제 시장에다가 뭐를 하지 않아요. 개인집을 그냥 차려요. 개인집을 차려서 옷을 만드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단골만. 그러니까 요 집은 고급집이죠. 고급집. 퀄리티 좋은 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있는 거 아십니까? 북한이 술집에 여자가 안 나오죠. 사회주의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가격까지 다 있습니다. 가서 먹고 뭐 하는 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개인집에서 단골을 상대를 하는 거 소위 말하는 분사롱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해서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엘리아스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바로 이제는 분업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만드는 사람, 나르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분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 사회가 점점 더 차이가 크게 나지. 평등의식이 많이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옛날에는 사장이 누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 하나 치면 좋겠는데 이제 뭐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배짱 부리고 나 이제 일 안 해. 그럼 손해를 자기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잘해야 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당원인데 왜 나한테, 물론 아주 높은 사람한테야 다 엎드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설사 적대 계층이라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그래서 엘리아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평등사회로 가기가 쉽다. 의식이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창고업, 임대업, 지방에서 오니까 숙박업까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삶은 또 이렇게 다른 결이 있습니다. 돈주 생겼다는 거 아시죠? 돈을 많이 벌어요. 특히 뭐를 제일 많이 버냐 하면은 시장이 있으니까 이 운수업 있죠. 차 타고 가가지고서 하는 거. 이 사람들 이거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고쳐가지고 이거를 어떤 기업소에다가 걸어놓고 이 사장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당에다가 20% 30% 비율제로 바치고 중간에 돈 먹일 사람. 근데 돈을 잘 먹여야 되거든요. 돈 먹일 사람 먹이고 내가 갖고. 그래서 북한의 부유층은요. 한 끼 식사에 30만 원 씁니다. 300달러. 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주. 돈주가 어디까지 뻗쳤나 하면요. 북한에는 광산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북한 당국은 돈이 없어요. 딱 보니까 이 광산이 폐허가 됐는데 어쩌다 잘 파면 금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요. 그 광산을 사요. 그 돈주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30%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탈북자 조사나 이런 거는 약간 감안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20%라고만 해도 10개 중에 2개는 돈주가 갖고 있다는 거죠. 금 나오면
다 자기가 다 해요. 다 팔아. 그리고 국가당은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당에선 또 그게 편해요. 자기가 뭐 해주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북한에 이거 없었거든요. 이제 약국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소고기 먹으면 안 됐었죠. 이거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는 중국에서 소고기 들여와서 소고기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고난의 행군기 때 태어나서 이 아이들 교육 못 받았어요. 학교 그 사상교육 잘 못 받았거든요. 저희 다음 일정을 위해서 5시 10분에 출발을 해야 한다고 사무관님께서 하셔가지고요. 아, 네, 그 10분에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거 그 마지막 슬라이드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몇 초만 더. 그만.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법들이 마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박죄 미신, 북한에 미신 없다 그러죠? 근데 선생님, 예, 그거는 저기 그 영화. 예, 그 평양민속공원 홍보하느라고. 이게 왜 있느냐? 불안하면 미신은 항상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북한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요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뭔가 하면은 2016년인데요. 이제 김정은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청년 중시 사상이라고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게 커지고 청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자기를 돌봐준 엄마를 찾아서 감격스럽게 가죠. 그 엄마가 누군지 보세요. 얘가 엄마예요. 이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젊은 청년이 엄마예요. 지금 이게 작년 영화예요. 김정은이 청년 중시 사상으로 자기가 젊으니까 나가면서 자기도 어버이잖아요. 김정은도.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네가 어버이처럼 나를 따라서 이 사회를 같이 가고 고아를 돌보고, 또 하나 나온 영화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좀 심하죠. 얘도 애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요. 짐이 북한에서 산다는 거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돼서 돌보라는 여기까지가 북한의 지금 최근 분야입니다. 선생님들 질문 안 하실 거죠? 나가셔야 되니까. 선생님들 진짜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늘 힘드신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제가 잠깐 서 있을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